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원투펀치 TMF 투머치 풋볼 김현민 기자님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이 경기를 안 하고 넘어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손흥민 선수의 300번째 경기 120골이 나온 경기이긴 한데 손흥민 선수의 개인 기록은 좋아지긴 했습니다만 너무 사실은 좀 대책 없이 초반에 대량 실점을 그냥 해버려가지고 물론 이제 막판 추격전을 좀 펼쳤지만 4위 싸움에 있어서는 거의 치명타라고 해도 좋을. 그렇죠. 그리고 리버풀은 최근 리버풀도 분위기는 안 좋았으나 그래도 막판 클롭 감독 보내는 마당에 그래도 끝까지 좀 잘해볼 수 있는, 그래도 리버풀은 어느 정도 또 계기를 만들었던 바로 그 리버풀과 토트넘의 경기. 이 경기는 손흥민 선수의 개인 통산 300번째 프리미어리그 출전 경기로서 관심은 많이 모았어요. 토트넘 공식 SNS에서도 경기 전에 손흥민의 300번째 프리미어리그 경기다 이렇게 올리기도 했는데요. 토트넘 구단 역대 세 번째로 프리미어리그 300경기 고지를 점령한 거죠. 요리스가 361경기, 해리케인이 317경기. 손흥민 선수가 다음 시즌까지 토트넘에서 뛴다면은 케인은 일단 넘어서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요리스 선수는 어마무시하네요. 그렇죠. 지금 다시 보니까. 확실히 그러니까 손흥민, 케인 2세대가 황금 세대였다는 게 보이는 게 탑6 중에서 4명이 그때 뛰었던 선수예요. 다이어까지. 다이어 선수까지. 앤더튼, 데포 다 좀 시대가 다른 선수들이고. 그렇죠. 토트넘 같은 경우는 최근 분위기가 굉장히 좋지 못했습니다. 7경기에서 2승 1무 4패로 상당히 부진을 보이고 있었고요. 7경기에서 15실점, 그러니까 경기당 2실점이 넘는 거죠. 특히 최근 3경기에서 연속으로 멀티실점, 9실점, 경기당 3골을 실점을 한 겁니다. 상대가 쉬운 상대들은 아니었죠. 지금 뉴캐슬, 아스날, 첼시. 그렇기는 했어도 4위 싸움하는 팀의 상황에 비추어 봐서는 너무 많은 실점이었어요. 특히 이제 뉴캐슬전 0대4 대패, 그리고 또 이제 풀럼전 0대3 대패, 이 두 개가 굉장히 뼈아팠다라고 할 수 있죠. 티모 베르너, 우도기, 벤 데이비스 이런 선수들까지 시즌 아웃 부상을 당하면서 토트넘에게 상당히 악재가 발생을 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우도기 선수, 벤 데이비스 선수 동시에 없는 거는 이건 작은 문제는 아니다. 안 그래도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이번 경기가 끝나고 기자회견에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거기가 부상자가 총합 자체는 많지는 않은데 이상하게 부상자가 발생할 때마다 동일 포지션에서 발생하더라. 토트넘이 최근에 실점이 많아서인지 항상 쓰던 4-2-3-1이 아닌 4-3-3 포메이션을 들고 나왔습니다. 중원을 단단하게 만드는 그런 형태로 나왔다라고 할 수 있죠. 미드필드 3명에서 공격 성향이 아주 강한 유형, 예를 들어 메디슨 선수 같은 그런 선수는 일단 벤치에 두고 시작을 했다. 그렇죠. 지난 첼시전에는 클룹셉스키가 이제 중앙 공격형 미드필더로 나오기도 했었죠. 메디슨 혹은 클루셉스키를 벤치에 두고 시작한 것 자체가 일단 수비를 좀 두텁게 하겠다는 의도가 숨어 있었으나 근데 이제 내용은 그렇지가 않았죠. 그렇죠. 내용은 도리어 어정쩡했죠. 차라리 그냥 평소 하던 대로 하는 게 더 낫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경기였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경기 시작하고 한 10분 정도 가량은 토트넘이 패스를 상당히 많이 주고받으면서 이전하고는 접근법이 조금 다른 느낌이 들긴 하더라고요. 원래 토트넘 하면 굉장히 다이렉트 축구를 하잖아요. 이 경기에서는 조금 후방에서 패스를 주고받는 그런 장면들이 많이 나오면서 토트넘이 점유율도 64대 36으로 크게 앞섰고, 리버풀 수비 진영, 그러니까 토트넘에게 있어서는 공격 진영에서의 점유율이 32.5%까지 올라가 있었거든요. 한 저게 이제 15분까지가 저렇단 얘기죠. 그렇죠. 경기 시작 3분 만에 손흥민 선수가 이제 프리킥을 얻어낸 상태에서 포로가 올린 프리킥을 콴사가 걷어낸 거를 비스마가 중거리 슈팅을 가져갔는데 이게 골대를 훌쩍 넘어가 버렸죠. 저 이후에는 이제 토트넘의 슈팅을 보기는 쉽지 않았죠. 그렇죠. 전반전엔 더 이상 볼 수 없었죠. 사실 리버풀이 가둬놓고 팼다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15분 이전까지의 기록이 온데간데 없이 완벽하게 지금 바뀌었어요. 16분부터 30분까지는 토트넘이 리버풀 공격 진영으로 6%밖에 가지 못했어요. 이거는 정말 처참한 기록이라고 할 수 있는 거거든요. 31분부터 45분까지는 리버풀이 토트넘 수비 진영에서 44.5%의 점유율을 가져간 거죠. 남의 진영에서 45% 정도 점유한다는 게 이게 축구에서 쉬운 일이 아닌데. 전반전만 놓고 보면은 이 경기가 울버햄튼과 맨시티의 바로 하루 전날에 있었던 그 경기가 조금 연상됐을 정도였어요.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그 적극적인 성향의 토트넘이 어쨌든 올 시즌 모습이잖아요. 그런 걸 고려했을 때는 맨시티 대 울버햄튼 차이만큼 차이가
나서는 곤란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예. 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공격 축구를 표방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이거는 말 그대로 뭐 플랜 자체가 꼬였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토트넘이 이렇게 거의 그러니까 갇혀서 플레이를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너무 위험천만한 그 후방 빌드업을 많이 시도했기 때문인 건데요. 포로가 이제 그 각 학포의 이제 압박에서 그래도 이거 풀어 나오긴 했는데 여기서 조금 짧게 클루세스키한테 패스를 주다가 로버트슨이 앞에서 끊어내면서 이대로 이제 리버풀의 공격이 전개돼서 슈팅까지 연결됐었죠. 토트넘이 오늘 후방 빌드업을 많이 한다. 이걸 알고서는 쭉 올라갔어요. 그래서 찍어 눌렀거든요. 사실 클롭의 축구는 이거에 굉장히 능한 축구잖아요. 네, 상대가 후방 빌드업 뭐 예를 들어 깰짝깰짝 좀 하고 있을 때 그럴 때 그냥 앞에서 쳐버리는 거죠. 상대 수비가 3명이었고 토트넘 공격이 3명인데도 이때는 그러면은 롱볼을 보내서 3대3 숫자 싸움을 가져가는 게 낫다라는 건 거죠. 뒷공간이 또 지금 넓으니까 토트넘 선수 3명 뒤쪽에 지금 화살표 쪽 공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런 대로 일단 길게 좀 보내놓고 경합을 붙이면 저기서는 숫자 싸움상 공격 측이 불리할 게 없다. 공수면은 공격이 유리하다라고 평가를 하니까요. 뭐 물론 이제 롱 패스가 갔을 때 이제 그거를 누가 먼저 캐치하느냐는 그거는 이제 뭐 5대5 싸움이 될 수도 네. 있지만 어쨌든 저 상황에서는 상대의 저 높은 지역 압박에서 계속 위험천만한 숏패스 돌리는 것보다는 네. 좀 다이렉트한 긴 패스를 좀 섞는 것이 사실은 합리적이었다는 생각이죠. 다음 장면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3대3 롱패스로 싸움을 붙일 수 있는데 거기다 빈 공간도 있었는데 여기서도 이제 숏패스를 주고받았다는 얘기인 거고요. 네. 특히 이게 가장 심한 장면이었죠. 이거는 심지어 수비 2대 공격 3이었어요. 이거는 그럼 무조건 롱패스를 보내주는 게 맞는 건데 네. 여기서도 숏패스 하다가 도리어 끊기면서 위험천만한 상황을 연출을 했던 거였죠. 지금은 숏패스 주면은 위험천만 안 할 수가 없네요. 지금 리버풀 그렇죠. 선수들의 위치를 봤을 때는. 네, 이번 시즌에 토트넘이 경기당 이게 그 하이 턴오버 허용인 거거든요. 그 하이 턴오버가 높은 지역에서 이제 상대의 실수를 유발하는 걸 얘기를 하는데 토트넘이 이거는 허용한 횟수가 9.9회로 프리미어리그 전체에서 울버햄튼 다음으로 두 번째로 많습니다. 네. 울버햄튼이 저기서 1위라는 것도 약간 의외이기는 한데 근데 이거는 네. 결국 그 얘기겠죠. 센터백들의 발기술이 조금 떨어지는 것도 영향을 끼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조금 약간 둔탁한 팀들이 겪는 문제인데 근데 토트넘은 사실은 둔탁해서는 안 되는 팀 아닙니까? 그렇죠. 울버햄튼하고 풀럼하고 노팅엄은 약간 좀 둔탁해서 그런 문제들이 발생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토트넘과 번리는 리스키하다. 그렇죠. 예. 리스키해서 리스키한 플레이를 너무 자주 한다. 아스널이나 맨시티나 리버풀처럼 유려하지 못하다는 거죠. 그 팀들은 유려하니까 그렇게 리스키하게 하더라도 풀고 나오거든요. 위험 지역에서 빌드업을 하다가 슈팅을 허용한 횟수도 36회인 거고요. 네, 자신들의 위험 지역에서 지금 당한 횟수가 나오고 있어요. 골도 7골을 허용한 겁니다. 그러니까 네. 7골이 약간 불필요하게 허용한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4위 싸움하고 있는 마당에 뭐 시즌 전체 7골이면 아주 많아 보이진 않을 수도 있지만 한 골 한 골 중요도를 생각해 보면은 7골이 또 적은 수치가 아니에요. 토트넘의 또 하나의 문제는 바로 이제 에메르송 로얄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로얄이 왼쪽 풀백에서 적응하지 못하는 문제도 있었고 거기다 이 경기 다 유난히 정신을 놓는 그런 좀 게으른 플레이들이 나오더라고요. 로메로 선수에게 좀 한 소리 들은 거 아닌가요? 경기 끝나고 약간 둘이 싸웠다라는 예, 그런 예, 보도들이 예. 있긴 하죠. 이 경기에서 리버풀이 대놓고 저쪽을 공략을 했습니다. 공격 방향 비율이 오른쪽 측면이 무려 41.2%, 거의 절반 가까이를 오른쪽 측면에서 공격을 한 거거든요. 살라가 특히 가장 높이까지 올라왔죠. 그리고 이제 엘리엇도 상당히 공격 진영까지 올라가서 그리고 이제 아놀드까지 가세해서 이 셋이서 공격을 정말 잘 만들어 놨었죠. 11번, 19번이 상당히 높은 지역으로 전진해 있는 게 나오고 있고 반대로 이 빨간 쪽 스퍼스의 12번이죠. 네. 가장 밑에 내려가 있죠. 센터백보다 더 밀려 있는 거죠. 리버풀의 선제골이 나왔었는데요. 아놀드의 이제 그 전진 패스를 엘리엇이 전진 패스로 연결해줬고 여기서 이제 살라가 패스 준 거를 엔도가 반대편으로 잘 돌려줬고 여기서 이제 학포가 받아서 볼을 느릿느릿 끌고 가면서 살라가 침투에 들어가는 타이밍에 맞춰서 크로스 올린 거를 살라가 헤딩 슈팅으로 가져갔는데 여기서도 로얄이 사실 뒤로 들어가는 살라를 견제를 했어야 됐어요. 너무 방관한 나머지 결국은 살라 선수에게 좀 쉬운 찬스를 줬죠. 그렇죠. 살라가 헤딩골
보기 드물잖아요, 정말. 그렇죠. 네. 근데 여기서는 헤더골을 넣었습니다. 추가골이 45분경에 나왔었는데요. 여기서도 이제 오른쪽 측면에서 패스들을 주고 받다가 이제 맥칼리스터가 전진 패스 쭉 찔러준 거를 아놀드가 크로스를 올렸고 이를 받은 살라가 슈팅 가져간 거를 비카리오 골키퍼가 선방했으나 이제 그 쇄도에 들어오던 로버트슨이 밀어 넣은 거죠. 모든 골 장면이 사실은 보면은 이 살라 선수 쪽, 로얄 선수 쪽 거기서부터 뭔가 이제 사고가 나기 시작해요. 리버풀의 실질적인 결승골 장면, 이것도 에메르송 로얄이 이때는 살라를 잘 막았는데 맞고 나서 볼을 끌었어요. 네네, 끌다가 네, 엘리엇한테 가로채기 당했고 여기서 엘리엇이 크로스를 올린 거를 학포가 헤더로 골을 넣은 거였죠. 리버풀의 쐐기골이 59분경에 나왔었는데요. 이것도 계속 이제 오른쪽에서 패스를 주고받고 하다가 콴사가 이제 그 롱패스를 연결해 준 거를 아놀드가 반대편 측면으로 길게 넘겨준 거를 로버트슨이 받아서 크로스 올린 거를 여기서 로얄이 헤딩 네. 클리어링이 조금 잘못되면서 살라 앞으로 떨어졌고 살라가 백패스 준 거를 엘리엇이 환상적인 왼발 중거리 가마차기로 골을 넣은 거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말씀드렸던 대로 모든 골이 어떻게 보면 리버풀의 오른쪽, 토트넘의 왼쪽 네. 거기서 아주 좀 직결되는 골들이 이 경기에는 유난히 많았어요. 전반전은 말 그대로 일방적이었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슈팅 숫자가 14대 1. 네, 아까 그 비수마 선수 홈런. 유효 슈팅 8대 0. 피카리오 골키퍼가 이 경기에서 실점을 많이 했지만은 고생도 많이 했어요. 당장 전반전에서만 선방을 6회를 했거든요. 네, 그리고 기대 득점 값이 2.29 대 0.04니까 토트넘은 뭐 게임을 뭐 안 했다고 해도 될 정도의 전반이었던 것 같아요. 코너킥도 5대 1이었고요. 무엇보다도 상대 박스 안에서의 볼터치가 31대 7이었거든요. 토트넘이 또 점유율만 높아요, 또 네, 보면. 그러니까 무의미한 점유율이었다는 거죠. 근데 이 상대 박스 안에서의 볼터치 31대 7이 토트넘 전체보다도 로버트슨, 아놀드, 네, 그리고 네. 살라가 더 많은 볼터치를 가져갔을 정도였어요. 로버트슨, 아놀드가 모두 9회라는 얘기잖아요, 지금. 그렇죠, 저게. 예. 예, 그 두 선수만 해도 18차례예요. 토트넘이 후반전 들어서 조금 전술 변화를 가져갔습니다. 가장 먼저 손흥민 선수와 존슨의 위치를 바꿨어요. 네. 그리고 이게 그래도 어느 정도 통하면서 손흥민 선수도 조금 살아나고 존슨도 사실 왼쪽 측면에서 일직선으로 치달만 하다가 그냥 막히는 장면들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네. 그냥 아놀드가 영리하게 딱딱 그 맥만 끊어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둘의 위치를 바꿨는데 이게 조금은 통했다라고 할 수 있고요. 이 경기에서는 뭐 손흥민 선수 뭐 냉정하게 전반전 영향력 뭐 거의 없었다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후반전 토트넘의 첫 슈팅이 나왔는데 그 로얄이 볼을 끌고 가다가 패스를 줬고 여기서 이제 손흥민 선수가 받아서 드리블을 치고 가다가 컷백을 준 거를 이제 사르가 반대편으로 넘겨줬고 이를 받은 포로가 전진 패스 찔러준 거를 존슨이 슈팅으로 가져갔으나 알리송 골키퍼한테 막혔습니다. 토트넘이 61분경에 교체 카드를 3장을 동시에 썼습니다. 클룹세스키와 벤탄쿠르, 에메르송 로얄을 빼고 메디슨과 히샬리송 스킵을 넣으면서 4-2-3-1로 전환을 한 겁니다. 히샬리송이 톱으로 가고 손흥민이 왼쪽 윙, 존슨 오른쪽 윙, 그리고 메디슨 공미, 스킵이 왼쪽 풀백으로 투입이 된 거고요. 75분경에 파페사르를 빼고 로세소를 넣으면서 이 변화들은 기본적으로 적중했다라고 할 수 있죠. 네, 그러니까 물론 이제 후반전에는 리버풀이 전반보다는 조금 이제 약간 느슨해졌다라고 볼 여지는 있으나 네. 지금 김현민 기자님 말씀대로 지금 구성됐던 멤버가 그래도 토트넘에서는 이날 경기에서는 최선이었다. 로얄하고 스킵의 히트맵을 비교를 해보면은 로얄은 밀려가지고 거의 박스 아니면 위험 지역 여기서의 이제 히트맵이 거의 다 형성이 되어 있는데 반해 스킵은 상당히 공격 진영까지 많이 올라가면서 스킵이 오버래핑을 도와주니까 손흥민 선수도 한결 자유롭게 공격을 전개할 수 있었습니다. 네, 스킵 선수는 사실상 히트맵을 봤을 때는 수비는 그렇게까지 많이 하지는 않은 히트맵이에요. 손흥민 선수가 막 그러니까 상대 선수를 개인기로 따돌리거나 하는 유형은 아니잖아요. 어제는 뭐 개인기 네, 드리블도 그렇죠. 몇 차례 있긴 몇 차례 했- 보여주긴 예, 예, 했는데 그래도 기본적으로 옆에 선수가 같이 있어줄 때 조금 더 힘을 발휘할 수 있거든요. 네. 히샬리송이 이 경기에서는 박스 안에서 비벼주는 플레이를 상당히 잘했습니다. 이 경기 토트넘에서는 그래도 최우수 선수는 히샬리송 선수라고 해야 되겠죠? 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 첼시전에 오랜만에 선발 출전했는데 좀 톱에서 버텨주는 플레이를 잘 못해서 아쉬웠었거든요. 이번 경기는 박스 안에서 상당히 히트맵이 가장 많이 형성되어 있기도 했고요. 슈팅 2번이 전부 다 유효 슈팅이었고 키패스도 한 번, 그게 바로 이제 빅찬스 메이킹으로 네. 손흥민 선수의 골을 어시스트한 거였고 또 이제 본인이 골까지 넣으면서 1골에도 만점 활약을 펼쳤다라고 할 수 있죠. 네, 전체적으로 스탯적으로 봐도 뛴 시간에 비추어서
꽤 괜찮은 스탯이에요. 로세소도 상당히 이 경기에서 좋은 모습 보여줬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일단 패스 성공률이 그 이전의 중앙 미드필더들보다는 한결 좋아졌어요. 네, 88%였고요. 롱패스도 4회 시도에서 3회 성공시켰고 그리고 로세소가 15분 뛰었어요. 시간 대비 이것도 굉장히 상당히 괜찮은 스탯이에요. 그렇죠. 네, 볼 네. 터치가 31회니까 네. 1분당 2회 볼 터치를 가져간 거거든요. 네, 아까 전반전 그 상대 진영에서의 처참한 볼 터치 횟수를 고려하면 이 로셀소의 15분 볼 터치는 꽤 괜찮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네, 그라운드 볼도 3번 경합해가지고 모두 다 승리했고 또 이제 파울도 3회 획득하면서 로세소가 볼을 끌고 올라가는 장면들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네. 그 과정에서 이제 파울을 얻어낸 거였죠. 왼쪽 수비형 미드필더로 나온 로세소 그리고 왼쪽 풀백으로 나온 스킵 그리고 최전방에 히샬리송이 도와주다 보니까 손흥민 선수도 후반 들어서는 한결 자유롭게 플레이를 할 수 있었는데요. 네, 히트맵상으로 봐도 영향력이 많이 증가했다. 예. 네, 경기에 관여를 훨씬 더 했다라는 게 지금 그래픽으로부터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뭐 전반전은 최전방 공격수임에도 박스 안에 거의 들어가지 못한 채 밑으로 내려가서 고립돼서 플레이를 했다면은 왼쪽 윙으로 가서 도리어 왼쪽 윙임에도 박스 안까지 네. 많이 이렇게 확 들어온 걸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른쪽이 훨씬 더 바람직한 히트맵이라고 볼 수가 있죠. 토트넘의 공격 방향 비율도 전반전에는 로얄도 죽고 존슨도 죽고 이러면서 왼쪽 측면 공격 비율이 24.1%밖에 되지 않았었거든요. 네. 후반전 들어서 왼쪽 측면 공격 비율이 무려 48.2%. 네, 거의 절반. 예, 네. 사실 왼쪽으로 공격했다라고 봐도 무방하죠. 전반전은 왼쪽이 안 되다 보니까 뭐 어쩔 수 없어서라도 오른쪽이 절반이었던 것 같은데. 그런데 그마저도 사실 클럽이 거의 밑에서 플레이했어요. 예, 위에 올라가지 못했어요. 손흥민 선수가 전반전은 정말 영향력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슈팅 없었고 키패스 없었고 드리블 한 번 시도했는데 저기 빨간색 실패했었고요. 네. 그나마 파울 획득 한 번 한 게 전부였어요. 네, 근데 이 정도면은 진짜 영향력 거의 없었다고 해야 되겠죠. 예, 후반전에는 슈팅 2번 가져가서 골도 넣었고 키패스도 2회를 기록했고 드리블을 무려 12회를 시도해가지고 5회 성공시키면서 드리블 시도도 최다 드리블 성공도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네, 물론 이 경기 이제 전체적으로 뭐 토트넘 그리고 손흥민 선수도 좀 실망스러웠던 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손흥민 선수가 뭔가를 만들어내려고 토트넘에서는 가장 또 노력했던 선수인 것만은 틀림이 없어요. 네, 평소에 손흥민과는 다르게 약간 박스 안에서도 무리해서까지 드리블을 하는 모습이 있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서 굉장히 책임감을 가지고 그렇죠. 뛰는 게 아닌가 그런 뭔가 생각이 들었어요. 상황을 좀 타개해 보려는 예. 그런 노력이 있었죠. 토트넘의 첫 골이 나왔던 거였는데요. 사르가 중앙까지 볼을 끌고 가다가 반대편 측면으로 패스 쭉 연결해 준 거를 손흥민 선수가 받아서 살짝 치고 가다가 컷백 준 거를 사르가 패스를 연결해 줬고 비수마가 이제 전진 패스 찔러 준 거를 존슨이 쌍볼 코스 연결한 거를 히샬리송이 방향만 바꾸는 좋은 슈팅으로 골을 넣었던 거였고요. 77분경에는 손흥민 선수가 패스 준 거를 포로가 이제 전진 패스 줬고 여기서 이제 메디슨의 패스가 사실 그렇게 좋지 못했어요. 엘리엇 맞고 굴절돼서 흐른 거를 네. 스킵이 정말 잘 오버래핑에 올라왔어요. 예. 소유권을 잡아내서 크로스 준 거를 히샬리송이 뒤로 내줬고 이걸 손흥민 선수가 지체 없이 오른발 슈팅으로 골을 넣었습니다. 손흥민 선수 골 과정에서 보더라도 히샬리송, 스킵, 메디슨 이 교체로 들어온 선수들이 다 어쨌든 연관이 됐다는 거. 네. 네. 이 경기 기록만 놓고 보면은 리버풀이 완승을 거둘 만한 경기이긴 했습니다. 네, 뭐 두 골 따라갔더라도 이 경기는 초장의 승부가 좀 나 있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죠. 실제 그 기대 득점 그래프를 놓고 보면은 뭐 전반전은 토트넘은 아예 없었죠. 반면에 리버풀은 전반전에만 높게 이미 형성이 되어 있었고 후반 와서 이제 토트넘이 많이 쫓아간 거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마지막에 치솟은 게 저게 뉴네스 찬스였는데. 아, 네네네. 예. 그러니까 사실은 그 전까지보다 기대 득점 평균을 그 누네스 선수가 높여놨는데 실제 득점이 올라가진 않았어요. 그렇죠. 네. 공격 위협도 그래프를 놓고 보더라도 토트넘이 경기 시작하고 한 5분에서 10분가량 좀 공격하다가 이후에는 리버풀이 공격을 장악을 했다라고 할 수 있죠. 토트넘은 아예 공격조차 하지 못했는데 교체 카드 3장 쓰면서 토트넘의 공세가 이어졌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리버풀 팬들은 아마 저 때는 리버풀이 조금 이제 느슨해졌다라는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토트넘 같은 경우는 최근 상당히 부진이 조금 심각하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사실 그 토트넘이 첫 10경기에서 무패였잖아요. 네. 그때만 하더라도 경기당 승점도 2.6점이었는데 이후에는 25경기에서 경기당 승점이 1.4점으로 절반 가까이 떨어졌고요. 네, 그리고 무려 11차례나 졌습니다. 세부 기록을 놓고 보더라도 이제 경기당 득점이 2.2골이었는데 1.9골로 소폭 하락했고 그리고
또 이제 경기당 실점은 0.9골에서 9골로 2배 이상 늘어났고 득점이 하락한 것보다는 실점이 상승한 게 엄청나게 눈에 띄네요. 그렇죠. 네, 네. 예, 그리고 이제 세트피스 실점도 한 와우. 골이었는데 15실점이 나오는 거죠. 공격과 수비로 조금 더 이제 세부 지표를 놓고 보자면요. 공격은 그래도 크게 바뀌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뭐 패스 성공 횟수도 크게 차이가 나지 않고요. 경기당 슈팅 숫자는 뭐 소폭 하락하긴 했는데 대신 이제 그 득점으로 전환하는 성공률이 도리어 올라갔죠. 네, 전환율은 높아졌어요. 예, 기대 득점이 1.78골과 1.77골 차이가 거의 나지 않아요. 이 얘기는 조금 더 골문 가까이에서의 슈팅이 늘어났다는 거죠. 전체 슈팅은 줄어들었어도. 네, 골을 넣을 수 있을 정도의 찬스 만드는 거는 뭐 예나 지금이나 뭐 대충 유사하다라고 예. 볼 수 있는데 수비는 차이가 크네요. 태클 성공률이 63.5%에서 60.8%로 떨어졌고요. 슈팅 허용 자체는 12.7에서 12.9에 뭐 0.2에 늘어난 거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요. 문제는 이제 그 선방률이 81%에서 57.8%로 떨어졌고요. 근데 저거는 떨어졌다기보다도 약간 이제 좀 냉정하게 말하면 예. 비카리오 선수가 시즌 초반부에는 너무 잘 막아준 거 아닌가요? 그것도 있고요. 저는 그 다음 스탯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기대 실점이 1.27골에서 1.84골. 저거는 수비가 안 된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네, 네, 네. 그러니까 위험천만한 슈팅들을 많이 허용하다 보니까 아, 그럼 비카리오도 못 막을 수밖에 그렇죠. 없다. 선방률이 떨어질 수밖에 네, 없는 건 네, 거죠. 가장 큰 문제가 이제 결국은 세트피스 실점인 건데요. 그래서 요새 계속 질문 나오고 있잖아요. 아스널이 세트피스 31골로 가장 많이 넣고 있는데요. 반면에 토트넘은 세트피스에서 22실점으로 세 번째로 많이 실점을 하고 있는데 노팅엄 포레스트 현재 강등 경쟁하고 있죠. 셰필드 유나이티드 최하위죠. 이런 팀들하고 경쟁하고 있는 거고요. 거기다가 이제 세트피스에서의 기대 실점 역시도 토트넘이 맨유에 이어서 셰필드와 함께 공동 2위입니다. 토트넘이 세트피스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코너킥이나 이제 세트피스 시에 골 에어리어라고 하죠. 그 안으로 진입을 상당히 많이 허용한다는 데 있거든요. 가장 많이 허용하는 팀이 맨시티로 돼 있는데요. 예. 네. 근데 이제 맨시티 같은 경우는 코너킥 자체를 많이 허용하지 않는 팀이잖아요. 반면 이제 그 번리는 강등권에 있는 팀이고 이제 토트넘도 그 팀들과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다는 게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코너킥 자체를 맨시티가 좀 적게 허용하는 거는 뭐 이해가 가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코너킥 시에 상대의 진입은 맨시티도 꽤 허용을 하고 있다는 얘기 같은데요. 그렇죠. 적은 코너킥에서 네. 어쨌든 상대 진입은 허용을 한다. 네. 버트 그러나 실제 실점이 토트넘처럼 일어나지는 않죠, 맨시티는. 네. 토트넘의 또 하나의 세트피스 시의 문제가 보면은 항상 존 마킹을 하거든요. 골키퍼를 사이로 이렇게 삼각형 형태로 서 있어요, 선수들이. 그래서 아스널전에 이제 실점을 코너킥에서 계속 할 때마다 아스널 선수들이 이쪽 바깥으로 다 빠져 있어요. 바깥에 빠져 있다가 안쪽으로 한꺼번에 들어오면서 예. 위치를 잡죠. 그 선수들을 따라가다가 자기네들이 도리어 스크린이 돼버려요. 네. 그러면서 이제 실점을 허용하는 장면들이 나왔었거든요. 이번 그 리버풀전에서는 맨마킹으로 조금 바꾸긴 했더라고요. 근데 네. 그 전까지는 계속 그렇게 지역 방어 형태를 서다가 계속 실점을 허용했던 거였죠. 네, 상대가 그 지역 방어에 오히려 약점을 노리고 들어오니까. 예. 네. 토트넘에게 있어서 위안거리라면은 손흥민 선수가 골을 넣으면서 프리미어리그 125골을 달성을 했다는 겁니다. 네, 안필드에서 스티븐 제라드 선수와 동률이 됐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프리미어리그 역대 최다골 공동 22위고요. 이제 한 골만 더 넣으면은 공동 20위까지 올라가게 되는 거고요. 네, 그리고 골수 차이로 봤을 때 지미 플로이드 하셀바잉크 선수까지는 그렇게 얼마 안 남았어요. 뭐 이번 시즌 이내 루카쿠까지 가고 잘하면 드와이트 요크까지도 노려볼 수는 있는 거죠. 손흥민 선수가 리버풀 킬러라는 걸 다시 한번 보여줬는데요. 이번에도 골을 넣으면서 리버풀 상대로 5경기 연속 골을 넣었는데 프리미어리그에서 리버풀 상대로 5경기 연속 골을 넣은 선수가 바디에 이어서 역대 두 번째라고 합니다. 네, 다만 요건 킬러는 킬러인데 팀이 리버풀을 킬링을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약간 또 조금 의미가 조금은 감소되는 기록일 수는 있어요. 손흥민 선수가 프리미어리그 역사상 안필드 원정에서 4경기 연속골을 넣은 선수로 등극을 했습니다. 네. 2020-21 시즌부터 이번 시즌까지 연달아서 골을 넣고 있는 건데요. 네. 하지만 정작 토트넘은 안필드 원정에서 80전 6승 22무 52패로 처참할 정도로 약하고요. 마지막으로 승리한 게 2011년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토트넘 자체가 리버풀을 킬링을 못 한다니까요. 그렇죠. 네, 손흥민 선수는 넣고 있는데. 예, 이번 시즌 전반기 승리가 정말 오랜만의 승리였죠. 네. 이번 클로바트 특히 약했죠. BBC에 이제 항상 이런 그 문자 중계에 올라오잖아요. 네. 문자 중계할 때 이제 팬들이 막 이제 텍스트 보내고 막 이렇게 하는데 이 중에 이제 눈에 띄는 걸 하나를 이제 BBC SNS에서 올린 거예요. 영국 사람이겠죠? 예. 스티브 씨의 얘기에 저는 절대로 동의 못합니다. 저도 동의는 네, 못합니다. 지금 예. 스퍼스를 40년 동안 봤는데 지금 토트넘이 제일 나쁘다는 거잖아요. 네. 지금 저분이 정말 40년 봤는지 모르겠고 좀 흥분하시는 것 같아요. 사실 토트넘은 지금이 프리미어리그 시대 와서는 최전성기잖아요. 아주 좋았을 때보다 지금 좀 불안해 보이는 건 사실이지만 예. 순위도 좀 떨어져 있고 그런데 마틴 열 감독 이전에 토트넘 저는 크리스티안 칙의 저 슈테판 프로인트 뛸 때부터 다 봤어요. 예. 데런 앤더튼도 봤고 그렇죠. 별의별 선수 저는 다 봤거든요. 예. 저 말에 저는 절대 동의 못합니다. 네, 토트넘의 최악은 예전에 훨씬 더 있었습니다. 그렇죠. 네, 많았죠.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뭐 40년 봐왔는데 최악의 토트넘이다 이러면서 손흥민은 9번 공격수가 아니고 클룹세스키는 프리미어리그 레벨의 선수가 아니고 수비적으로도 문제가 많다. 그러면서 포스테코글루에게 미안하지만 떠나라. 일부 동의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클루셉스키 선수 프리미어리그 레벨 풋볼러 아니라는 저런 문장 있잖아요. 너무 또 EPL 황부 리그에 경도된 또 그런 향기가 짙네요. 차라리 얘기할 거면은 네. 챔피언스 리그에 나갈 만한 그 수준까지는 약간 모자란다. 뭐 이렇게 얘기했다라면 이해해 줄 수 있지만은 아니 그러니까 클루셉스키 선수 지금 하고 있는 거에 나는 불만이 너무 많아. 예. 요즘 너무 못하는 거 아니야? 예. 뭐 그렇게 말하는 거는 저는 뭐 100% 이해할 수 있는데 그렇죠. 어떤 선수를 갖다가 뭐 프리미어리그 레벨 풋볼러가 아니다. 뭐 저거는 제가 봤을 때는 프리미어리그에는 뛰는 모든 수백 명 이상의 선수가 클루셉스키보다 다 나은 선수입니까? 아니죠. 그거 아니죠. 대부분은 클룹세스키보다 못하죠. 퍼센티지로 네, 보면요. 뭐 어떤 그 퍼센테이지는 네. 뭐 정확하지는 않을 수 있지만. 근데 저는 저 얘기에 일정 부분 동의하면서도 완전히 동의하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요. 손흥민 선수가 최전방 공격수일 때 못한 건 아니에요. 이번 시즌에. 스탯 자체는 뭐 확연히 오히려 뭐 괜찮네요. 네, 도리어 최전방 공격수일 때 21경기 14골 5도움, 왼쪽 윙일 때 11경기 3골 4도움. 그러니까 최전방 공격수일 때가 스탯이 2배 가까이 더 좋아요. 토트넘에서 톱에서 뛰려면은 조금은 주변에 도움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가 전형적인 의미의 9번 공격수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가 비벼주거나 버텨주거나 그런 유형은 아니고 손흥민 선수는 침투하는 유형이잖아요. 메디슨이 전진 스루 패스를 찔러주거나 아니면 주변 동료들이 같이 들어오면서 공간을 만들어줄 필요성이 있는데 그러지 못할 때 손흥민 9번은 약간 위력이 굉장히 떨어진다라는 거죠. 주변 동료 특히 이제 메디슨 같은 유형의 선수의 폼과 손흥민 선수의 영향력, 경기력이 이게 직결되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네. 손흥민 선수가 최근 톱에서 부진한 이유는 메디슨의 부진과 맞물려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건데요. 메디슨 선수가 부상당하기 이전까지 11라운드까지는 정말 잘했었거든요. 그러면서 11경기에서 3골 5도움 기록했었는데요. 반면에 이제 그 부상에서 복귀하고 나서는 14경기에서 1골 2도움이 전부입니다. 세부 스탯도 뚝 떨어졌는데요. 경기당 슈팅이 2.8회에서 1.9회로 떨어졌고요. 그리고 또 이제 기대 득점도 0.29골에서 0.21골로 떨어졌고요. 무엇보다도 찬스 메이킹이 3.2회에서 1.8회로 절반 가까이 떨어졌고요. 네, 기대 도움도 거의 절반으로 떨어졌네요. 그렇죠. 네, 예, 0.28개에서 0.16개로 떨어진 거죠. 기대 도움이 저렇게 많이 떨어졌다는 얘기는 패스가 어시스트가 될 수 있을 확률이 기대 도움이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그러니까 전반부 부상 전에는 메디슨 선수가 패스를 하면 그게 어시스트가 될 확률이 매우 높은 양질의 패스가 나갔는데 네. 지금은 패스를 해도 그게 어시스트로 바뀔 만큼의 질 좋은 패스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 손흥민 선수의 최근 부진 이유는 그나마 이제 메디슨이 없을 때 했던 플레이가 어떤 거냐면요. 손흥민 선수가 조금 내려와가지고 상대의 수비를 끌고 좌우 측면에서 빠르게 침투해 들어가서 윙과 윙이 골을 마무리 짓는 형태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면서 손흥민 선수가 최근에는 도움이 막 올라갔었잖아요. 원래는 골이 많았다가 도움한 가능성이 더 높은 거 아니야? 이런 얘기까지 나왔을 정도였는데요. 득점 패턴을 조금 보면요. 일단은 손흥민 선수가 박스 안에 있다가 바깥으로 나오죠. 그 사이에 페드로 포로가 이제 클룹세스키의 패스를 받아서 침투에 들어가서
크로스 길게 보내준 거를 브레넌 존슨이 마무리 짓는 장면이 있었던 거였고요. 네, 손흥민 선수가 상대 수비를 좀 끌고 나오면서 공간을 마련해주면 양 사이드의 연결로 인해서 골이 터질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죠. 예, 팰리스전인데 여기서는 이제 그 존슨이 측면을 빠르게 침투해서 들어가서 이제 크로스를 보내려고 할 때 손흥민 선수가 뒤로 빠져주거든요. 네. 그래서 수비도 끌려 나와요. 끌려 나오는 사이로 크로스가 수비 뒷공간과 골키퍼 사이로 빠르게 지나가고 이걸 이제 베르너가 마무리 짓는 장면이었던 네,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사이드에서 반대편 사이드 선수에게 어시스트가 돼서 골이 되거나 혹은 뭐 자책골 유도가 되거나 그렇죠. 이런 형태로 이제 손흥민 선수가 중앙에 있을 때 손흥민 선수가 수비 끌고 나오는 그 상황을 토트넘이 사이드 공격이 잘 이루어질 때는 위력적으로 뭔가 골로 바꿔놓는 장면들이 많았는데 네. 근데 이제 사이드가 공격이 잘 안 되면 네. 저런 상황이 잘 연출이 안 된다. 계속 이걸로 당하면은 상대도 손흥민 선수가 뒤로 빠질 때 안 끌려 나오면은 네. 그러면 컵백 찬스가 나오거든요. 손흥민 선수의 슈팅이 또 나올 수 있는 건데 약간 거리가 있는 상황에서 손흥민 선수의 또 득점이 만들어질 수 있는 이 좌우 윙들의 파괴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손흥민 선수가 고립되는 상황들이 많다라는 거죠. 토트넘은 이번 경기에서도 2대4로 패하면서 4연패의 부진에 빠졌습니다. 네, 근데 어쨌든 그 대진이 잔혹한 면은 있어요. 뉴캐슬, 아스날, 첼시, 리버풀이니까요. 다만 네. 실점이 많아도 너무 많다는 네, 거죠. 너무 많았죠. 4경기에서 13실점이니까 경기당 3골 이상을 실점하고 있는 겁니다. 막판에 이런 일정이 될 거였으면 사실은 그 이전에 잡아야 될 팀들을 잡았어야 되는 거죠. 물론 뭐 에스턴 빌라가 브라이턴하고의 경기에서 0대1로 패하긴 했지만은 토트넘도 패하면서 여전히 승점 차가 7점 차가 나고 있습니다. 네, 토트넘이 얻을 수 있는 최대 승점이 69점. 예. 빌라는 2경기 남았는데 지금 67점이에요. 네. 현실적으로는 빌라가 1승 1패만 하면은 되는 거죠, 빌라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예. 무엇보다도 더 큰 문제가 저는 그가 사실 빌라도 최근에 안 좋거든요. 빌라가 부상자들이 발생을 하면서 지난 뭐 올림피아코스하고의 홈 경기에서도 2대4로 패했었고 네. 브라이턴한테도 0대1로 패했고 최근에 빌라도 흔들리고 있어요. 그가 3연패거든요. 리버풀 팰리스면은 빌라도 그렇죠. 네, 쉽지는 않은 예. 일정이네요. 팰리스도 글라스너 감독 부임하고 나서 최근에 조금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은 일정인데 문제는 토트넘인 거죠. 네. 예. 맨시티가 또 있어요. 그렇죠. 네, 네. 맨시티가 가장 큰 걸림돌이죠. 토트넘 대 맨시티. 또 화제의 경기가 될 것 같네요. 최근 정말 어려운 형국으로 점점 더 몰리고 있는 토트넘이 리버풀에게 2대4로 패했던 경기에 관해서 김현민 기자님의 정말 어디 가서도 들을 수 없는 상세하고 아주 분석적인 설명을 보내드렸는데요. 저희는 또 다른 흥미로운 주제로서 다음 코너에서 김현민 기자님과 더불어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